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론 강의를 3, 4월에 마쳤는데 2, 3월에 굳이 또 암기 노트를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만 듣고는 답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안지 쓰는 목적으로 키워드 형식으로 이론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어떤 질환이 나오면 정확하게 이 문장은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론책을 같이 겸비해서 보시면서 답안지 쓰는 목적에서 의, 그 다음에 증상, 원인, 그 다음에 치료 목적,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6월, 5월 모의고사 반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쓰는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론 강의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그걸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왼쪽 페이지는 간략한 이론을 짤막하게 정리해 놓은 거고 오른쪽은 더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다면 오른쪽에 키워드만 바로바로 이제 다독을 하게 되면서 답안지에 기억이 안 나도 저것만 쓰자, 그런 목적으로 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자, 문제 1번. 인체를 구성하는 조직. 자, 첫 번째 크게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인체는 크게 상피, 결합, 근육 조직, 신경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피 조직은 우리 인체의 피부 같은 신체 기관이나 내외 표면을 싸고 있는 보호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상피 조직이다. 꼭 피부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 위, 대장, 간, 그런 장기들에서도 상피 조직이 다 있다라는 거죠. 상피 조직은 보호작용을 하고 물질의 흡수, 분비, 감각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합조직. 조직과 기관을 결합하거나 연결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두 번째 끝에 건, 인대, 연골, 뼈, 지방조직, 혈액, 림프 등이 결합 조직에 속해 있다. 저번에 이론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건은 뼈하고 근육, 인대는 뼈하고 뼈, 연골은 뼈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종합적인 큰 틀은 몸의 형태 유지, 또 몸을 지지해주는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거고, 그 대표적인 것들이 건, 인대, 연골, 뼈, 지방조직, 혈액, 림프 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체 중에 가장 많은 조직이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육은 뼈가 있으면 근육이 뼈와 뼈를 연결해 주면서 수축 이완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때 저희들이 탄력을 줘서 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보조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평활근, 그 다음에 심근, 심장 근육을 혈액 공급을 하는 심근, 그 다음에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골격근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신경조직, 신경계를 구성하는 주요 조직으로 많은 신경세포와
이것으로 나온 축삭돌기, 수상돌기, 신경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고, 저번에 신경의 구분을 보시면 신경은 중추신경, 중추신경에는 내신경, 척수신경, 내신경에는 12개의 신경이 나눠져 있다라고 해서 암기할 때 후시, 동활, 삼해안청, 설미부설라고 해서 12개의 신경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추신경에는 척추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말초신경에는 운동신경과 자율신경,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나눠져 있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2번. 인체의 움직임과 위치에 관한 용어. 신체 손해사정사를 하게 되면 시험 자격을 따던 안 따던 이 움직임, 해부학적 자세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굴곡이 뭐고 신전이 뭐고 해내, 회외 그런 것들이 뭔지를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신체의 기능상의 장애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부상 진단명을 보기 때문에 해부학적 자세에 따른 움직임, 그 다음에 해부학적 용어를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된다. 또 시험 문제에 많이 평가가 되고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신체의 움직임에 관한 해부학적 용어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 굴곡과 신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굴곡과 신전. 관절의 각을 만드는 것을 굴곡이고 펴는 것을 신전이다. 대표적인 경첩관절, 경첩관절은 굴곡 신전만 된다고 했는데, 관절을 굽혔다 각을 만드는 걸 굴곡, 펴는 걸 신전이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전과 외전. 관절이 정중면에 가까워지면서 내전으로 멀어지면 외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체를 해부학적 자세로 펴놨을 때 정중면을 여기라고 했죠. 정중면을 여기라고 했을 때 정가운데에서 정중면에서 가까운 쪽을 내전, 가까운 먼 쪽을 외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해부학적 자세를 해서 내전, 바깥쪽을 외전, 다리 쪽으로 내전, 외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느 각 기관마다 다 똑같이 다 평가가 되는 거예요. 손가락도 내전, 바깥쪽은 외전, 내전, 외전, 내전, 외전. 해부학적 자세로 치면 다리 쪽, 안쪽 복숭아뼈 있는 쪽 내전, 외전. 세 번째, 해내와 회외. 이거는 손에서만 국한되는 해부학적 움직임인데, 손바닥의 바닥 쪽으로 향하도록 훼손하는 운동이 해내위고 그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해외이다. 해부학적 자세를 보면 이해가 돼요. 엄지손가락이 땅으로 엎어지는 걸 해내, 바깥쪽으로 되는 걸 해외라고 해요. 손에서만 표현하는 해부학적 인체의 움직임이에요. 그걸 저는 대댄찌라고 외우라고 했죠. 대댄찌 할 때 해뇌, 해외. 대댄찌 할 때 해뇌, 회외.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내번과 외번. 이거는 발목에 국한된 해부학적 인체의 움직임이에요. 발목에 국한된, 발바닥이 몸쪽을 향하도록 하는 운동이 내번이고 반대로 바깥으로 하는 운동이 외번이다. 몸에 중심이 있으면 발등이 있고 엄지발가락, 몸의 중심에서 안쪽으로 움직이는 걸 내번, 그 다음에 몸의 바깥으로 하는 걸 외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목에서만 표현하는 해부학적 움직임이에요.
여기서 4번, 바깥쪽으로 외번. 발목에서만 표현하는 겁니다. 5번째, 배축 굴곡, 저축 굴곡. 손등이나 발등 쪽으로 굴곡되는 상태를 등배자를 써서 배축 굴곡이라고 하고, 배굴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리고 손바닥 쪽으로 굴곡이 되는 쪽을 저축 굴곡 또는 장축 굴곡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아니면 주로 실무에서는 손바닥을 저축 굴곡이라고 표현 안 하고 장축 손바닥장을 써서 장축 굴곡이라고 쓰고, 발바닥에서는 저축 굴곡이라고 구분을 좀 해주시면 더 그 답안지를 쓸 때도 더 세련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등 쪽으로 굴곡시키는 거를 배축 굴곡, 발목에서는 저축 굴곡을 발바닥 밑으로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손바닥 쪽으로 내리는 거를 장축 굴곡이라고 구분을 좀, 손바닥하고 발바닥하고 구분을 좀 해주세요.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됐던 하나씩 점수를 주기 위한 굴곡과 신전, 내전과 외전, 해내 회외, 내번과 외전, 그 다음에 굴곡에서 저축 굴곡, 장축 굴곡, 움직임에 관한 용어에 대해 쓰시오라고 하면 점수 주기에 딱 좋은 문제들이 여기에 많이 속해 있어요. 그 다음에 인체의 방향에 대한 해부학적 용어. 정중면을 중심으로 몸에 가까운 쪽을 내측이라고 부르고 먼 쪽을 외측이라 한다. 해부학적 자세에서. 그리고 근위부, 원위부. 구간보다 가까운 쪽이 근위, 먼 쪽이 원위. 그러면 구간부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저번에 뼈의 명칭을 다 암기를 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니까, 상완골이 있고 요골 척골이 있고 상완골 요골 척골, 심장보다 가까운 쪽을 근위부, 심장보다 먼 쪽을 원위부라고 그때 암기하라고 했죠. 대퇴부도 심장보다 가까운 쪽을 근위부, 심장보다 먼 쪽을 원위부라고 표현하는 걸 근위, 원위. 구간보다 가까운 쪽이, 근데 저는 심장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심장 기준으로 암기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몸통 기준으로 가까운 쪽을 근위, 먼 쪽을 원위. 몸통 기준으로 가까운 쪽을 근위, 원위. 손가락도 근위, 원위, 근위, 원위. 다 근위, 원위. 발가락, 무릎도 근위부, 원위부. 경골 근위부, 원위부. 비골 근위부, 원위부. 발가락 근위부, 원위부. 각 구간마다 그렇게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죠. 전과 후 해부학적 자세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보여지는 면이 다 전방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 많은 해부학적 자세에서 모든 걸 다 전방이라고 하지만 하나의 각각 기관마다, 이건 십자인데 무릎에 있는 인대 하나만 두고서도 앞쪽에 나와 있는 걸 전방 십자인대, 뒤쪽에 있는 걸 후방 십자인대, 몸의 정중면에서 각 안쪽에 있는 걸 내측부, 먼 쪽을 외측부라 한다. 그래서 전과 후, 몸을 전, 뒤에는 후, 전두면, 후두면, 다 프론탈본, 후두골, 뭐 그런 것들 다 전과 후 우리가 다 나눠놨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면부, 후면부, 해부학적 자세에서 앞쪽, 뒤쪽을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 고래 구조, 고래 기능, 고래
형태학적 분류. 고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래 구조는 골수, 골질, 골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골수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조혈작용. 조혈작용은 피를 만드는 거예요. 조혈작용, 피. 근데 피를 만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피를 만든다고 쓰는 것보다는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을 생성한다라고 이왕이면 써주면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골수에는 적색 골수와 황색 골수로 나눠진다. 그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는, 그렇게 써주시는 거. 적색 골수,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작용을 한다. 황색 골수는 지방 조직을 저장한다. 그래서 골수의 기능은 조혈작용을 하고 적색 골수, 황색 골수의 기능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고요. 골질은 간부는 딱딱한 치밀질, 그 다음에 골두는 부드러운 스펀지 같은 해면질로 구성되어 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골막의 기능은 첫 번째, 뼈를 보호하고 뼈 두께의 성장과 뼈의 영양 공급에 관여한다. 간단하게 정리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골의 기능들은 무엇이냐? 제일 먼저 우리 인체를 지지할 수 있는, 제가 지금 서서 강의할 수 있고 운동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지지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건축물의 뼈대 같은 역할을 하며 균형을 유지해주는 기능을 골이 해주고 있다. 운동 기능, 뼈에 붙어있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으로 준비 시작하면서 출발할 때 뼈만 있으면 그렇게 출발은 안 되죠. 그래서 뼈와 근육 수축에 의해서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보호 기능. 이 뼈로 인해서 제가 제 몸속에 있는 폐, 심장, 장기들을 보호할 수 있고, 제가 지금 머리에 공부한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뇌를 보호할 수 있는 내부 장기들을 보호한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고래 구조에 얘기했던 조혈 기능, 피를 만들어주고 지방 조직을 저장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에서 한번 쭉 읽으시고 왼쪽 읽으시고 키워드에서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거를 한번 써보시고 시간이 남으면 답안지에서 더 풀어나갈 것들을 칸을 비워놨다가 쓰는 거죠. 답안지에. 관절의 구조와 형태별 분류. 관절의 구조. 관절은 뼈와 뼈의 연접 부위를 관절이라고 부른다. 뼈는 그냥 다 연결되어 있는 것지만 뼈와 뼈는 이런 관절로 다 연결이 돼서 우리 신체가 완성이 되는 건데, 그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인대도 있고 뼈와 근육을 연결해주는 건이 있고 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지만, 이런 대표적인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관절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이 존재하게 되고 인대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뼈의 관절의 의의는 뼈와 뼈의 연접 부위를 관절이라고 한다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놓으시고, 관절은 활액, 관절의 인대, 근육에 의하여 보강되고, 대부분 관절은 관절랑
활액이 존재해서 관절 운동을 도와준다. 그래서 관절은 활막관절이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까 굴곡신전, 회전, 내전, 외전 다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동성 관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가동성 관절. 관절의 분류, 관절의 운동성에 따른 분류는 움직이는 관절이 있고 조금 움직이는 관절이 있고 잘 움직이는 관절이 있고 이걸 분류해 놓은 게 부동관절, 반부동관절, 가동관절. 관절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하면 관절은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곳. 그 다음에 관절은 인대와 건으로 더 보강돼서 연결되어 있고 관절의 운동성에 따른 분류는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관절이 부동관절이고 반부동관절은 조금 움직이는 대표적인 추간판이라 치골결합, 그 다음에 잘 움직이는 가동관절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공부가 좀 더 이뤄지면 그 부동관절의 종류는 뭐 하경비 인대결합, 두개골 봉합, 치아와 치조의 결합 뭐 이런 것들은 같이 써주면 더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요소들이죠. 한 번씩 읽어보시고 페이지 관절의 형태에 따른 분류. 우리 인체에는 많은 관절이 있는데 그 관절에 또 명칭이 또 따로 정해져 있죠.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절의 형태에서 구상관절, 운동 범위가 가장 넓게 하기 위해서 관절의 한쪽 부분을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는 관절의 명칭을 구상관절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관절의 명칭은 고관절, 경관절이 있다. 고관절에 골두 대전자가 있고 소전자가 있고 이 고관절의 형태를 구상관절이라고 한다. 둥글기 때문에 상완골 팔로 내려가는 상완골 골두를 구상관절이라고 한다. 관절이 둥글기 때문에. 그래서 3분의 1만 비구부가 잡아주고 관절은 쇄골이 이렇게 잡아주고 경관절이 잡아주기 때문에 운동 범위가 우리 인체에서 가장 넓다. 고관절, 어깨관절, 경관절. 그래서 구상관절 쓰면 관절이 골두가 둥글고 우리 인체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넓다라는 걸 반드시 포인트로 짚어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과상관절. 한쪽 면은 구형이고 다른 한 면은 속햄 모양이다. 앞놈, 순놈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나는 구형이고 하나는 속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과상관절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중수지절간 관절, 중족지절간 관절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소켓 모양으로 하나는 앞놈이다 라고 해서 과상관절이라고 한다. 과상관절의 특징은 굴곡신전, 손가락으로 보세요. 굴곡신전, 그 다음에 약간씩 옆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해뇌, 해외가 되지만 회전은 안 되는 특징이 있다. 구상관절은 몸통이 둥글기 때문에 뭐든지 다 돼요. 굴곡신전, 해뇌, 회외 다 됩니다. 자, 3번, 4번 경첩관절. 경첩관절. 우리 문 닫을 때, 열고 닫을 때 그냥 열고 닫는 역할만 하잖아요. 굴곡신전밖에 안 되는 경첩관절.
우리가 이제 밥상을 필 때 밥상 다리를 피는 것처럼 폈다, 굽혔다 그 역할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 인체에는 어느 부위가 있을까요? 무릎, 굽혔다 폈다밖에 할 수 없는 대표적인 부위가 팔꿈치, 그 다음에 손가락, 굴곡, 신전. 그걸 경첩, 말 그대로 경첩 관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관절, 손가락, 그 다음에 슬관절, 이게 이에 속한다라고 해서 굽혔다 폈다 굴곡 신전밖에 못하는 관절을 경첩 관절이라고 한다. 안장관절, 관절면이 말 안장처럼 전후 좌우로 펴져 있는 관절을 말한다. 딱 두 개 있어요, 우리 인체에. 엄지손가락을 연결해주는, 손바닥과 엄지손가락을 연결해주는 부위에 말 안장처럼 생겨서 서로 크로스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 안정처럼 크로스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늑골을 잡아주는 흉쇄관절, 흉골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쇄골하고 연결해주는 부위가 말 안정처럼 서로 크로스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는 두 가지, 손바닥에 있는 첫 번째 엄지손가락 마디하고 늑골을 잡아주는 흉골하고 어깨뼈를 잡아주는 흉쇄관절에서 안장관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장관절에 대해 쓰시오라고 하면 대표적인 흉쇄관절, 그 다음에 제1 수근중수관절이라고 암기를 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축관절, 수직으로 된 원주축이 환상면과 관절하여 회전하도록 된 것. 어렵게 나와 있는데 제가 누구를 부르면 바로 쳐다보게 되잖아요. 우리 두개골을 연결해주는 경추 1번이 있고 경추 2번, 경추 2번, 그 다음에 경추 3번, 4번 이렇게 해서 24번, 24번까지 내려가는 우리 인체의 척추에서 1번과 2번에서 2번에 이런 축이 있는 관절을 차축관절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차축관절은 경추 2번에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댄치를 할 수 있는 주관절은 경첩관절이라고 했는데, 주관절 바로 밑에 근요척관절이라고 근위부 요골 척골 회전할 수 있는 근요척관절이 대표적인 차축관절이다. 자, 평면관절. 마주하는 관절면의 형상이 어느 것이든 평면에 가까운 관절을 말한다. 설명을 우리 손등을 보시면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이런 형태로 다 평면으로 관절면이 80%가 관절면으로 이루어져서 어느 부위랑 다 붙어서 형태를 유지하는 관절을 평면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특징은 관절면이 80%가 관절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한번 골절이 되면 무혈성 괴사가 빨리 오겠죠. 왜? 혈액 공급이 관절의 80%니까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평면관절은 대표적으로 수근골간, 족근골간, 그 다음에 견쇄관절에 속해 있고, 이따 무혈성 괴사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평면관절은 여기서는 80% 이상의 관절면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절의 형태에 따른 분류의 키워드를 표로 정리해 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골절의 분류. 골절이란 뼈의 연속성이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 뼈의 피질골의 연속성이 완전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한쪽 면만 골절되면 불완전, 연속성이 완전하게 되면 완전하게 골절된 상태를 골절이라 한다. 그래서 해부학적 위치상의 골절의 분류. 단일 골 중 어느 부위의 골절인지 여부에 따른 분류이다. 근위부. 심장을 두고 심장 가까운 쪽을 근위부, 원위부, 아까 다 설명한 거 근위부, 원위부, 근위부, 원위부, 근위부, 원위부, 다 근위부, 원위부에 대해서 진단명에 다 나오는 거예요.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 근위부, 원위부 지금 설명하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간부. 정말 가운데가 골절된 거죠. 심장이 여기 있으면 근위부, 원위부, 간부 그렇게 구분을 한다. 대퇴전자부 골절. 대퇴부에만 국한되어 있는 해부학적 명칭이에요. 대전자, 볼록 튀어나온 대전자부, 소전자부, 대퇴경부, 대퇴골두. 대퇴부에만 국한되어 있는 해부학적 부위에 특수한 돌출되어 있는 부위를 전자부. 전자부 골절, 소전자 골절. 여기를 골절되면 전자하부 골절. 여기 오면 대퇴경부 골절. 그래서 대퇴전자부 골절을 해부학적 구조상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과골절. 하나의 뼈의 끝에 있는 부분을 콘다일, 과부라고 하죠. 과. 족관절 외과. 인체 정중면에서 안쪽에 있는 걸 내과. 끝을 과부라고 합니다. 과골절이라고 표현하고, 과상부골절, 과상부골절, 관절내 골절. 다 관절에 국한된 해부학적 위치상의 골절의 명칭을 암기하시고 시험 문제에서 진단명이 나와요. 대퇴, 과상부, 전자부 분쇄 골절인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휴장애, 운동 제한,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진단명은 구상관절이고, 관절의 80%가 관절면이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무혈성 괴사가 의심된다. 그리고 그 진단명이 머릿속에 빨리 그려져야 될 정도로 해부학적 위치나 명칭을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골절면의 방향에 따른 분류. 횡상골절, 사상골절, 나선상골절, 종상골절으로 구분한다.
이게 다 이론 시간에 했는데 행상골절, 종상골절, 그 다음에 사상골절, 비스듬하게 골절된 거, 사상골절, 조금 더 각을 틀어서 된 걸 나선상골절. 그렇게 골절의 방향에 따라서 명칭이 틀려진다라고 구분을 하시면 좋죠. 골절의 정도에 따른 분류, 골절의 연속성, 완전골절과 불완전골절로 구분한다. 아까 얘기했던 뼈가 골절의 연속성이 완전하게 파괴된 걸 완전골절, 한쪽 면만 골절된 걸 불완전골절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린스틱 골절, 융기골절, 탄력성 소성골절, 그런 것들은 불완전골절에 속한다. 불완전골절은 한쪽 면만 골절되는 걸 불완전골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골절의 연속성이 양쪽 다 단절되는 걸 완전골절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골절의 전이 여부, 전이골절, 비전이골절. 전이가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골절이 돼서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데 골절이 돼서 이 해박적 자세에서 이탈되는 걸 전이골절. 근데 골절이 됐는데 금방 가서 붙어 있는 걸 비전이골절이라고 합니다. 안정골절이라고도 하고 불안정골절. 전이가 된 걸 불안정, 안정 골절이라고도 하죠. 골절 형태에 따른 분류. 고관절, 경관절의 감입골절. 이론 시간에 설명했지만 고관절의 형태가 이 골두가 이 몸통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묻혀버리는 거죠. 골두가 몸속으로 묻혀버리는 걸 감입골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척추체의 압박골절, 두개골, 함몰골절, 관절 내 골절의 형태에 따른 분류로 구분한다. 골절편의 수에 따른 분류. 우리가 진단서를 볼 때 대퇴부 선상골절 하는 진단명을 환자를 상담하는 것보다는 대퇴부 다발성 분쇄골절 환자를 설명해 주는, 상담해 주는 게 더 많이 다쳤다는 뜻인데, 그러면 분쇄골절이 어떤 상황이냐? 하나의 뼈의 골편이 세 개로 나눠진 거. 그걸 분쇄골절이라 한다. 그리고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분절골절. 분쇄골절로 구분한다. 옆에 분절골절. 한 뼈의 골절의 연속성이 2개 이상 된 경우 분절골절이라 한다. 골절의 연속성이 2개가 된 경우를 한 뼈에 2개 이상 된 골절을 분절골절이라고 표현한다. 개방성 골절. 개방성 골절은 골편이 연부 조직을 뚫고 몸 밖으로 나온 거예요. 뼈가 보인다. 피부 속을 다 뚫고 나온 걸 개방성 골절. 골절은 됐는데 연부 조직에 손상이 없는 걸 폐쇄성 골절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키워드는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거에서 메모를 좀 해놓으셨다가 키워드를 달달달달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로골절 또는 행군골절이라고도 하는데, 외부의 큰 충격 없이 작은 스트레스가 일정한 골의 위치에 반복돼서 작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골절을 피로골절이라 한다. 그래서 주로 발가락뼈 중족골 2, 3, 4번의 골절이 빈발하고 장시간에 행군하는 이등병, 신병들, 그 다음에 무용수나 반복적으로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이 이 피로골절, 행군골절에 자주 발생한다. 치료는 반복적으로 피로를 받아서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가장 좋은 치료다. 그렇게 운동량을 줄임으로써 한 달 이내 통증이 완화되고 골절 치유가 완성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병적 골절. 피로골절도 병적 골절이나 뭐 반복적인 그 원인에 의해서 골절이 되는 거지만 병적 골절은 그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린데 뼈 자체가 어떤 병에 의해서 약해져서 외부에 큰 충격이 없는데도, 즉 다시 말해서 외상이 없는데도 골절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대표적인 질환들은 뼈에 염증이 생기는 골수염, 그 다음에 골조송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다공증, 그 다음에 골수암, 골형성 부전증이 조그마한 충격에 의하여 발생한 골절을 말한다라고 하고, 특징으로는 골절 치유가 오랜 시간 소요되고 견고한 내고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겠죠. 병적 질환을 같이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외력에 의한 거면 외력에 의한 그 외부의 위험한 요소로부터 보호를 한 다음에 골절에 직접적인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 병적 골절은 외부의 충격이 아닌 병에 의한 거기 때문에 병을 같이 병행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방성 골절의 치료. 개방성 골절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개방성 골절이란 골절편이 연부 조직을 뚫고 외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뼈가 피부 바깥으로 나온 거죠. 특징은 연부 조직이 같이 손상되고 날카로운 골편에 의해서, 그로 인해서 연부 조직이 감염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따라서 감염 예방 치료가 우선이 돼야 되고, 치료에서는 두 번째 본치료, 연부 조직을 뚫은 그 피부 조직을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본치료, 뼈의 정복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특징은 감염 예방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본치료보다 더 들어갔다는 거. 그 치료는 골절의 치료와 감염 예방 치료, 그 다음에 골수염 발생할 경우에 치료는 고단위 항생제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리자로프라는 외고정 기기를 써서 연부 조직 손상에 대한 부분을 뼈를 고정시키면서 드레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피부에 소독도 매일매일 할 수 있으면서 골절된 뼈를 고정시키는 이리자로프를 사용해서 항생제를 투여한다. 그래서 골수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골수염 발생, 썩은 뼈 제거, 고리식, 그 다음에 항생제 투여, 항생제 염주 삽입, 그 다음에 부골 부위가 많아 골 손실이 많은 경우에는 사지 영장술을 시행한다. 그래서 자, 골수염, 뼈와 골수에 세균이 들어가서
뼈와 골수를 파괴하고 고름을 만드는 질병이다. 골수염은 바로 올 수도 있고 급성, 아급성, 만성으로도 올 수 있다. 감염 원인에 따라서 외상성, 혈행성으로 분류한다. 골수염은 분류압이 원인이 된다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근데 외상성 골수염 볼게요. 외상성 골수염은 개방성 골절에서 골수염이 될 확률이 높아지죠. 왜? 연부 조직을 뚫고 뼈가 공기 중에 노출됐기 때문에 뼈가 오염될 확률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관절 부위에 뼈가 하나의 뼈가 세 조각으로 분쇄된 분쇄골절, 그 다음에 고평부, 뼈의 높은 쪽에 있는 고평부, 그쪽 부위가 외상성 골수염이 많이 호발된다. 또 한 가지를 적자면 이러한 원인이 아닌데도 그 수술방에서 2차적인 그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골수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고단위 항생제, 그 다음에 항생제 염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 염주를 그 골수염 된 부위에 직접적으로 투여를 해서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방법이 있고, 아까 이리자로프라는 외고정 장치를 사용해서 분쇄골절된 부위에 직접적인 골절 치료가 병행되면서 연부 조직을 직접적으로 소독도 할 수 있게 외고정을 사용할 수 있다. 외고정은 핀 주위에 감염에 주의하여야 한다. 지금 골수염을 치료하려고 지금 이리자로프를 사용하고 뼈에다가 핀을 다 꽂아놨더니 골수염은 오질 않고 핀 부위에 염증이 생긴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치료 방법을 선택한 거니까 이 연부 조직을 치료하면서 핀 부위에도 각별히 감염 예방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뜻이죠. 그래서 연부 조직도, 그 다음에 골절 치료도, 그 다음에 치료를 위한 이리자로프를 시행했던 핀 감염 예방도 신경 써야 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골절의 치유 과정. 골절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혈종 형성, 피가 고인다는 거예요. 피가 고이고 웅열, 그 다음에 연부 조직이 괴사되면서 급성적으로 부종이 생기는 거죠. 부종이 일어나고 그 기간이 2주일 동안 지속된다. 그게 염증기예요. 골절이 되면 제일 먼저 제가 병원에 일했을 때 어느 한 여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왔는데 응급실에 왔더니 청바지를 예쁘게 스키니를 입고 왔는데 한쪽 다리가 얼마나 부었는지, 이거 지금 잠깐 정말 다리가 날씬했어요. 한쪽은 이렇게 날씬해서 딱 달라붙는 스키니 청바지를 입었는데 한쪽은 청바지가 거의 찢어나갈 정도로, 이거는 바로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바로 인체에서 반응하는 염증기예요. 염증기는 바로 골절과 됨과 동시에 혈종 형성이 되고 부종이 일어나죠. 이 염증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급성기를 시사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험 기간이 여기인데 보험을 여기서 들었는데 여기서 이 증상들이 안 나타나면 이거는 이미 예전에 다쳐놓은 걸 보험 가입해놓고 다쳤다라는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병원에 가서 혈종이 형성되어 있는지 부종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 부종으로 인해서 피를 빼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진료기록부에 남겨놔야 되는, 이거는 거짓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2주 안에 병을 안 가게 되면 이 염증기는 바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증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 병원 진료기록의 분쟁이라든지 보험 기간에 발생한 사고냐에서도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제가 실무를 하기 때문에 부연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것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염증기 2주 안에 이런 증상들을 포착해서 이게 급성이냐, 예전에 다친 거냐, 만성이냐, 요번에 다친 급성이냐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염증기 2주 정도는 서서히 그러겠지만 아주 처음에는 급성기가 심하죠. 상당히 많이 부어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보건기가 되면 연성가골기라고 해서 골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기서 서서히 가짜 뼈에 그 액체들이 나오죠. 연성가골기라고 하죠. 연성가골기가 생기면서 3개월 정도 지나면 곤봉이 생겨요. 몽오리가. 경성가골기. 골절된 부위에 더 딱딱해지게 해주는 경성가골기가 시작된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면 그 다음에 재형성기가 일어나서 이런 지저분한 뼈들이 다시 최대한 우리 인체 해부학적 구조에 맞게 다시 흡수된다. 이거를 재형성기라고 합니다. 재활기라고도 하지만 재형성기. 그래서 염증기, 보건기, 재형성기를 구분을 하셔서 골절의 치유 과정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하면 이제 구분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실무에서도 이 기본적인 이론인데, 이 이론에서 많이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될지 포기해야 될지, 이 하나의 원리에서 많이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0번 골절 응급치료 방법. 골절 시 응급치료는 추가적인 신경손상, 혈관손상 등을 예방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며 쇼크를 줄이고 환자 운반 검사를 용이하게 하여 향후 양호한 치료를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취하는 치료 방법이다 라고 정의를, 이건 답안 그대로 써놓은 내용이에요. 골절 응급치료 방법에 대해서 쓰는데, 응급치료를 왜 하느냐, 응급치료를 왜 하느냐에 대해서 쓰는데, 다리를 이렇게 골절이 돼서 출혈이 너무 심한데 이거를 바로 치료를 했더니 환자는 죽어 있어요. 왜? 여기에 뭐가 막혀 있어요. 기도가 막혀 있거나. 그래서 환자분, 제가 피를 다 막아서 이젠 병원으로 옮기면 좋아질 겁니다 얘기했더니 환자는 벌써 의식이 없고 과도 출혈로 인해서 뇌로 가는 영양 공급이나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되는 환자의 기도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빨리 혈액 공급을 되는 원인을 막아줘서 뇌로 가는 저산소증을 먼저 치료해야 된다는 게 골절 치료의 응급 방법의 그 가장 큰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확보. 기도 주위의 부종이나 이물질, 그 다음에 구토물, 분비물 맡고 있는 경우에는 다리 치료보다 더 우선돼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다리를 절단시킬 거냐 아니면 생명을 구할 거냐, 그걸 생각하시면 더 빠르죠. 그 다음에 급성 출혈이 되는데 다리 골절을 치료했더니 출혈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골절 치료에서 기도 확보, 응급 치료가 우선돼야 된다는 걸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확보, 급성 출혈에 따른 쇼크를 예방을 했으면 세 번째는 그제서야 본 치료로 들어가서 골절 부위의 부목 고정을 그제서 해도 생명보다는 더 치료가 늦어져도 된다. 골절 치료의 부목 고정. 그래서 이 문제는 기출 문제라도 출제가 됐는데 그런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치료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나중에 그 기출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응급조치가 필요한 이유, 그런 것들을 이제 답안에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 응급처치로서 부목을 하여야 하는 이유. 부목 사용은 더 이상의 연부 조직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골절돼서 누워있는데 응급구조사나 119 대원이 와서 제가 옮겨드릴게요 하면서 여기 있는 신경, 혈관, 이 골편에 의해서 다 그냥 건드려가지고 2차적인 손상을 막아줄 수 있는 부목을 대주는 거죠. 그 2차적인 손상을 막아주는 연부 조직 손상을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신경 손상, 혈관 손상, 추가적인 손상을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키고, 그 골절로 인해서 떠돌아다니는 지방 조직이 혈관을 막지 않게 지방 색정증을 감소할 수도 있고, 환자의 운반을 용이하게 하면 검사를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적절한 치료를 빨리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응급치료에 부목을 하여야 하는 이유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본치료와 부목의 사용. 선상골절이라고 하는 거는 골절의 연속성이 파괴된 게 아니라 금방 간 거예요. 이거는 가벼운 그 부목만 고정하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목 고정의 원칙은 가급적이면 편안한 자세에서, 그 다음에 최소 단위로, 발목이 있는데 여기 살짝 골절이 됐는데 저기 사타구니까지 부목을 대버리면 적절한 치료 방법이 아니죠. 발목은 발목에 맞게 충분히 안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이 부분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단위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이걸 치료하다가 다른 부위까지 관절의 강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부목을 제거해야 된다. 그런 거를 정리해 봤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11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